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코로나 초기 백신을 맡겨놓은 듯 백신을 달라고 하더니 일본인의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의 입국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죠.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한 한국인의 시신을 무단으로 화장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이 고위급 외교 협의를 통해 코로나 협력을 당부한 직후라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상식 밖의 행동이 계속되자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혐오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에 지쳤는지 베트남 내 삼성의 영향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무지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 공장을 봉쇄하는 일이 잦아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겨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 라인을 분산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체계 재편의 일환으로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부품 전문 매체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 재편은 현재 글로벌 생산량의 50%가 넘는 베트남 물량을 줄이는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년에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을 연간 1900만 대 줄여 이 물량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이전은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하며 이전된 물량 대부분은 인도에 우선 배정하고 이후 일부를 인도네시아 공장에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생산시설을 다변화하는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삼성과 한국의 상식 밖의 행동 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박린성의 삼성전자 베트남과 타이응은성의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은 등 2개의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이 연간 1900만 대 줄어들면 베트남 공장의 글로벌 비중은 현재의 60% 수준에서 50%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인도 공장의 생산량은 계속 늘려 올해 6천만 대에서 내년 9,300만까지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1,000만 대에서 내년 1,800만 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자신들의 GDP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삼성을 왜 무시하고 한국에 갑질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갖 갑질을 하던 베트남이 일본과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베트남 판민진 총리가 이달에는 2번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양측은 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총선2 대표 일정으로 인해 COP26회의에 뒤늦게 참석했던 기시다 총리는 당시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베트남 판민진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가질 정도로 일-베트남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베트남의 3번째 수출입 파트너입니다. 일본 내 베트남인 노동자는 약 44만 명이며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7%로 1위입니다. 일본 내 베트남 유학생도 2014년부터는 한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안보면에서도 베트남은 미일이 끌어들이고 싶은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망 구축에 나선 미일이 연대에 손짓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4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한 판민진 총리와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판민진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과 베트남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가입 기준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판민진 총리는 일본 기업
기업의 서플라이체인 다원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154만 회분을 25일 판민진 총리가 귀국하는 항공기에 실어 보내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경제 및 코로나19 대응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판민진 총리는 도치기현에 본사를 둔 일본 기업 중 베트남에 투자 중인 FDI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는 22개에 이르며 도치기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교민도 8,000명이 넘는 등 양국은 중앙정부 차원 외에도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투자 및 교류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양국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베트남인들 때문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베트남 출신 기능 실습생을 대거 입국시킨 일본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입국 후 종적을 감추는 등의 문제도 잇따라 출입국 관리에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내 범죄 순위 1위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이 중국인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범죄 수는 오히려 중국인의 범죄 수를 넘어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기능 실습생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집안에서 통돼지를 해체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및 마약 유통 등 악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한 상식 밖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범죄를 어느 정도 예측했을 법도 한데 일본은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이 베트남과 손을 잡는 사이 한국은 미국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건설하는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8월 13일 가석방 출소 이후 103일 만의 결정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향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4일 당사는 신규 파운드리 설비 투자와 관련해 미국 테일러시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3일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존 코닌 상원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은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건설 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직 도전자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고용 계획을 지난 2019년 발표한 이래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라인 건설로 기흥, 화성, 평택, 오스틴, 테일러를 잇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테일러 신공장은 기존 오스틴 생산 설비와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오스틴 공장을 설립하고 20년 넘게 가동 중인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1공장이 위치한 오스틴시에서 동북쪽 25km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불과 30분 거리이므로 기존 사업장 인근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테일러시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 확정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규 라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은 격차 벌리기를 넘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3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2021에 선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타임지가 선정한 20여 개 부문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그동안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의 기능과 휴대성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다며 삼성전자가 마침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나중에는 삼성을 뛰어넘겠다며 빈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빈그룹은 신사업 쌍두마차, 자동차와 스마트폰 분야 진출을 위해 잘나가던 마트 분야를 통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내진 못했지만 내수 시장에서 빈스마트 스마트폰은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때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200만 대를 팔아치워 시장 점유율 12.7%를 찍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신상품 3대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빈그룹은 돌연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합니다. 그 이후로 빈스마트가 막 사업에 뛰어들 당시 빈그룹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관련 인력을 빼내 삼성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해 철수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므로 베트남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노하우가 집약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빈스마트는 삼성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 식으로 꼬셔서 적잖은 인력을 데려갔고, 이들은 빈스마트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제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끝까지 한국을 배신하는 국가인 것이죠.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베트남이 3분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7% 감소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를 막겠다고 곳곳에서 빗장을 걸어 잠근 베트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 이날 응우윤 티흐엉 통계 총국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23개 지방이 봉쇄 조치를 시행해 공장이 다수 문을 닫는 바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상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 부문은 1.04% 증가했지만 산업, 건설 부문은 5.02% 감소했고 서비스 부문은 무려 9.28%나 감소했습니다. 대도시인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마트를 이용하려면 통행증을 끊어야 하는 조치를 내렸을 정도이니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성장률이 나온 것만 해도 선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호찌민에서는 베트남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왔는데 이곳에선 지난달 9일부터 2인 이상 집합 금지, 대중교통 운행 중지 등 초강경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전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공장이 돌아갈 수 없게 근로자들을 대도시를 떠나 고향에 돌려보내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성장 목표치를 3.5에서 4%로 제시했는데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연 성장률 3.5%를 찍으려면 4분기에 9%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0% 넘게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최근 베트남 정부의 성장 재개 시나리오는 세계로 압축되는 듯합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 다낭 및 푸꾸옥 등 관광도시 영업 재개, 공공투자 지출 가속화로 요약됩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떠나가려는 글로벌 제조업의 성난 민심을 잠재워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주베트남 한인 상공인 연합회인 코참과 미국 상공회의소인 암참, 유럽 상공회의소인 유로참, 미국 아세안 기업협회는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처신을 잘못할 경우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칠 것이고 결국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도 뒤처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외국기업협회는 회원의 20% 이상 기업이 이미 일부 제조 기반을 다른 나라로 이전했고 추가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탄원서를 판민진 베트남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이사 가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공급망을 변경하면 굳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또 협회는 공동으로 재개방과 회복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추가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위드 코로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코로나19 이후 삶에 대해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현실에 옮기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은 당연히 백신 접종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백신 100회분을 기증한 바 있는데요. 베트남은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백신을 조달받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는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심지어 쿠바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앞달라까지 수입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가주석은 쿠바를 방문해 백신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최소 500만 회분의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가 구매한 90만 회분에 더해 쿠바가 기부한 15만 회분이 추가돼 초도 물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베트남 기업이 자체 개발하는 나노코박스 백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백신 확보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 일부는 그나마 검증된 화이자나 모더나 등 선진국 백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향후 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은행의
베트남에 다니는 베트남인 A씨는 나노코박스를 비롯해 중국 시노팜, 쿠바 압달라는 현저히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들 백신이 부작용이 크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베트남 정부는 당장의 코로나19 확산에 너무 놀란 나머지 경제를 통째로 멈춰버리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코로나19를 막았으면 됐을 텐데 막지도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편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탈베트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이키 등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베트남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주 베트남에서 공장이 폐쇄돼 10주 동안 신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사인 비티그에 따르면 이번 생산 중단 결정으로 나이키는 10주간 1억 켤레의 신발을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이키는 이로 인해 8개월 동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이키의 매트 프렌드 최고 재무책임자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슈로 생산을 중단할 경우 공장 문을 다시 열고 생산 규모를 늘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중국 등 다른 인접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신발과 의류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신발 제조사인 크록스도 9월 중순에 베트남의 일부 공장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월 말 베트남의 미국 상공회의소가 약 100명의 제조 부문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는 이미 일부 생산 시설을 베트남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언론들은 베트남은 여전히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산 인력들이 공장에 복귀하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트남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점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 상품 제조 공장들은 최대 가동률을 유지하도록 배려해줬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베트남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국제적으로 드러난 데다가 그동안 키워온 경제 규모를 다시 반납한 상황으로 베트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 회복에 들어간 점에서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의 국민들과 베트남에 투자한 전 세계 기업들도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부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수록 손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기업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2분기 -7%의 경제 성장률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면 5년 동안 성장시킨 경제가 한순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 국가의 글로벌 기업의 공장까지 넘어간다면 사실상 회복 불능의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현재 이번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한다면 국가 부도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한국의 경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한국의 수출이 통계를 집계한 지 6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은 작년 대비 17% 상승해 5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3달 반가량 수출하는 금액이 베트남의 1년치 수출액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베트남은 봉쇄 조치로 수출 규모가 급감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에서 3%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 수십 배 경제 규모가 큰 한국도 5%나 성장하는데 현재 베트남의 성장 전망은 암울한 상황인 것이죠.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외국계 기업들의 집단 반발, 신흥국 백신 거부감 등 베트남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고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2021년은 베트남 역사에 베트남 경제 성장 동력을 크게 잃어버린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의 선행에도 한국을 무시하던 베트남이 이제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트남발 생산 차질이 국내 의료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공장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가을 의료뿐만 아니라 겨울 제품도 제때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웃도어 업체들은 당장 겨울철 최대 품목인 패딩을 받지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2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2 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떨어졌습니다. 경쟁업체인 아이더는 지난달 매출도 전년 대비 6% 하락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가동 중단으로 가을옷 출시가 한 달가량 밀린 영향입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남부 호찌민 공장이 전면 셧다운됐다며 가을옷 출시가 늦어지면서 판매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의류 패션 분야에서 중국에 이은 제2세계의 공장으로 꼽힙니다. 국내 기업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베트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옷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조 6,200억 원어치의 의류를 베트남에서 수입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어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베트남의 하루 확진자는 13,000여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남부 호찌민에 있는 의류공장은 전부 문을 닫아 주재원도 공장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신발을 생산하는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호찌민에서 상황이 나은 북부 하노이로 물량을 전부 돌리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류업계들은 현재 비상이 걸렸다며 모두 입을 모았는데요. 가을, 겨울 의류 판매가 연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이랜드 그룹과 힐라 등 의류 기업들은 생산업체를 다른 해외 공장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랜드 그룹 관계자는 가을옷은 이미 나와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각해지면 겨울옷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생산 공장이 있지만 퇴사하는 직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도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캡, 캘빈 클라인, 토미 힐피거 등 미국 소비재 기업 모두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30%가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공급 불안으로 나이키 등 해외 의류업체 주가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 의류 생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적어도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직원은 베트남 등 현지 생산 공장에서 한 달 이상 고립 생활을 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때문에 현재 한국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양심도 없이 한국의 백신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높은 수준의 봉쇄 조치를 하며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도층에서는 아무리 방역을 강화해봐도 확산을 막지 못하자 아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백신 여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역 조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클럽이나 대규모 행사장에 들어갈 때 백신 여건을 제시하도록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철회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대상자인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접종을 완료한 덴마크도 위드 코로나 전략을 공식 선언했고 전세 인구 중 81%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계별 완화 조치를 통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체했던 이스라엘이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넘나들고 하루 중증 사망자도 20명대를 기록하는 등 다시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위드 코로나 정책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의 언론 매체들은 총리가 말한 시점은 베트남이 개발한 백신 나노코백스가 상용화될 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상상을 진행 중이고 베트남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의 토종 백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돈이 없다며 백신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을 기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만 기부지 사실은 거의 강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국 백신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백신의 나노코백스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선진국들의 백신과 다를 바 없이 90% 수준의 효과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민들도 드디어 자신들도 선진국 못지않은 훌륭한 백신을 저렴하고 대량으로 공급받아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백신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되면 현재 5% 수준이던 접종률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왜 급하게 자체 백신을 만들면서까지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트남의 경제 규모 대부분이 관광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 이전처럼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이 자체 백신을 만들자 황당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없어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베트남이 백신을 완성하면 한국에 비싸게 공급하자는 어이없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베트남 백신을 개발한 나노젠의 지분 10% 정도를 한국 기업인 넥스트 사이언스가 보유 중입니다. 이 지분율은 한국이 나노젠을 흔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 HLB가 베트남 백신의 글로벌 권리를 사들이며 베트남 백신 해외 판매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베트남 백신은 자국 내에서만 사용될 뿐 선진국 등에는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베트남 백신이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개발도상국들에게만 수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최대 주주가 한국 기업들이어서 해외 판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도 한국 기업이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한 백신의 이익금 중 상당 금액을 한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나노코백스가 승인이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나노코백스 백신이 베트남의 기술로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언론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알려져봤자 자신들의 득이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이익이 간다고 이번 백신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고 공급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백스를 접종하고 하루빨리 관광산업을 재개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는 계산인 것이죠. 한편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명 관광지인 푸꾸옥섬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1일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럽, 미국, 동부아시아, 호주, 그리고 중동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푸꾸옥섬 방문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첫 3개월 동안 매달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외국인 관광객 2,000명에서 3,000명이 전 세계를 통해 입국하면 이들은 격리 리조트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푸꾸옥 재개방 시범 사업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우선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섬 주민의 최소 90%가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푸꾸옥섬의 개방 소식에 다른 지역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꾸옥의 주민들만 특혜를 보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봉쇄 조치와 이동에 제한을 당하여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국민들끼리 서로 쉬게 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이 자랑하던 백신이 사실은 한국 거였고 상당한 이익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를 알게 된 베트남 국민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한국의 내수는 물론 지역경제 소비가 증가해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과 2022년 경제 성장률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